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오아클의 김규현입니다. 제가 늘 시작을 할 때마다 제 얼굴이 떠 있는 걸 계속 보는데 저 사진이 한 4, 5년 전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프로필 사진을 다시 찍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늘은 제가 신촌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역시 설 전이라서 그런지 차 이동량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차 속에서 지난 주말을 제가 좀 돌아봤는데 제가 늘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9살짜리랑 6살짜리 딸 둘이 있는데 그 큰 아이가 혹시 저도 이제 큰 딸인데 이렇게 보면은 첫째 딸들이 늘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얘기를 잘 안 하고 내가 좀 힘들지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도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고자 제가 저의 팁을 하나 만들었는데 임정열님, 대구랭커님, 정레나님 이번 주도 안녕히 잘 지내셨죠? 제 팁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두열 씨인가 그 천재 그 해커 그분의 어머니가 이제 당신의 그 아이 교육 방법에 있어서 아이를 혼낼 때 둘이 카페를 갔다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카페에 가면 이제 혼낼 때 상황에서 조금 벗어나서 생각 정리도 되고 주변에 사람도 많으니까 얘기를 좀 잘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늘 그렇게 커피숍에서 아이와 대화를 하셨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9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커피숍이 없어서 집에 있는 예쁜 찻잔에 보리차를 2개를 따라서 공부방에 가가지고 서로 보리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저희 딸이 되게 술술술 자기 얘기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자녀와 어떠한 얘기를 하고 싶으시다면 그런 팁도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딸기팔공님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잘 지내셨어요? 크롱프렌즈님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앞쪽 강의는 지난번에 이제 많은 분들이 몇 번 질문 주셨던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지난번에 제가 비타민 D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결국 지난주 강의에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 2가지는 신촌 세브란스병원 비자 신체검사실에서 많은 서류를 도와드릴 수 있다와 그 다음에 이렇게 겨울철 그리고 이제 햇빛 양이 충분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바깥 활동을 잘 할 수 없는 이러한 철에는 그래도 비타민 D를 복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비타민 D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햇빛으로 광선을 받는 것과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다. 이렇게 조금 지난주 강의를 제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나왔던 질문 2개가 있어요. 비타민이 왜 ABCD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보니까 옛날부터 고대 그리스나 이집트 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뭔가가 어떠한 물질을 먹으면 사람들이 갑자기 반짝하고 좋아지고 어떠한 병이 나았고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었고 그게 무엇인가 라는 관심사가 계속 있었는데 히포크라테스 때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식으로 먹지 못하는 것은 약이 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비타민 이름은 1911년도에 폴란드 생화학자가 처음으로 쌀겨에서 어떠한 아민, 그러니까 단백질의 어떠한 성분을 추출을 했고 질소를 포함하는 유기물질을 이제 아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퇴행성 신경질환인 각기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됐대요. 그래서 이러한 수용성 물질들이 어떠한 생명에 필수적인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고대어로 비타라는 생명력과 아까 질소를 포함하는 유기물질인 아민을 합쳐서 비타민이라고 얘기를 붙였다고 그래요. 근데 모든 비타민이 아민이 아니라는 게 밝혀져서 아민에서 맨 뒤에 E를 빼고 비타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A, B, C, D는 밝혀진 순서대로 A, B, C, D, E 있고 그 다음에 K가 있어요.
F에서 J를 빼먹고 왜 K로 갔을까 하면은 K라는 거는 덴마크 용어로 응고라고 얘기를 하는 코아귤레이션에서 그 K를 따왔다라고 하더라고요. 대구링크님 저녁 식사로 바지락 칼국수 드셨어요? 너무 맛이 있으셨겠네요. 제가 요즘 체중 조절을 하고 있어서 오늘 저녁은 물을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딸기 80님 말씀대로 국제진료소는 본관 로비 3층 맨 정문에서 완전 반대쪽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오실 일이 있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이름은 이렇게 A, B, C, D, E가 있고 제가 그래서 요거를 찾다가 비타민에 대해서도 아주 간략하게 어떤 음식에 있는지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은 조금 중점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었어요. 오메가3는 누구는 먹으면 안 되나요? 라고 얘기를 여쭤보셨는데 오메가3는 이제 생선에 특히 등푸른 생선 이렇게 생선에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소규모 연구에서는 피쉬오일 캡슐을 오메가3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6g까지 굉장히 고함량을 2년간 먹였더니 환자들이 특별한 부작용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연구들을 토대로 미국의 FDA에서는 하루에 3g을 넘지 않게 먹어라 그리고 음식으로는 2g 넘지 않게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메가3를 드셔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성인용으로 먹어본 적은 없고 저희 아이들한테 무슨 구미 형태의 어떠한 비타민 D인가? 그걸 샀는데 거기에 오메가3가 들어있어서 먹어봤는데 되게 비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어떤 분들은 조금 비위가 약하시다면 그 맛이 조금 신경이 쓰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절대적으로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은 특별히 뭐 어떤 병이라거나 이런 거가 아니라 이거를 먹고 아나필락시스 같은 굉장히 과민 반응이 세게 온 사람들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어떠한 약이든 어떠한 예방주사든 뭐든지 일단은 아나필락시스가 왔으면 그것은 드시거나 맞으시거나 음식을 섭취하시거나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주변에도 널리 알리셔서 어떠한 음식이나 약을 드실 때 주변에서도 같이 너 그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조심해야 되는 사람은 그럼 누가 있을까 봤더니 심한 출혈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생선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생선의 기름이니까요. 근데 요즘 또 생선하면 큰 생선일수록 특히 뭐 납이 많이 축적돼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먹이 사슬의 맨 꼭대기에 있는 그런 어류들 모여서 참치, 그 다음에 연어 이러한 큰 생선들이 중금속 오염이 좀 있다 뭐 이런 기사를 본 적도 있는데 하지만 추출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납이나 이런 중금속에 대한 위험은 없다는 것을 아예 명시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간 수치 중에서 AST는 괜찮은데 ALT만 올라간 간 기능이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조금 조심해서 복용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 그래도 대부분 조금 안심하고 드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또 제가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빈도 2개, 나도 눈 2개님, 플랑크톤에서 추출한 오메가3도 알러지에 영향을 받나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플랑크톤, 그러니까 이 과민 반응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거에 과민 반응을 보일지는 실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플랑크톤에 과민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을런지는 제가 실은 잘 모르겠는데 플랑크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어류들의 음식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적으로 플랑크톤을 먹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떠한 과민 반응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것으로 추출한 오메가3라도 그것에 과민 반응이 있는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치 알러지 있는 사람은 이제 여기 보시면 절대적 금기는 아니고 이제 조심을 해서 먹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손세정제 말씀을 드릴 때 올라왔던 질문들인데요. 제올라이트 세정제를 써도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제올라이트는 미세한 구멍이 굉장히 많은 구조로 이루어진 자연 유래의 어떠한 항균성 물질의 포뮬레이션 결합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말이 길죠. 제올라이트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구멍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냄새나 그러한 항균 작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습기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 세정제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시면은 제올라이트 세정제 광고들을 제가 보면 노 알코올, 노 방부제, 그래서 이제 화학적인 물질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고, 이것들이 실험이 한국 식약청에서 인증을 한 어떠한 실험실에서 연구를 한 결과 바이러스를 99.9999% 없앴다. 곰팡이를 99.9999% 없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약들을 가지고 어떠한 발표를 할 때는 굉장히 디자인이 확실하게 된 굉장한 많은 사람의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몇백 명, 몇십 명, 몇백 명이 아니라 몇천, 몇만, 몇십만 굉장히 대량의 연구를 통해서 안정성을 입증을 하고 그것을 사용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솔직히 어떤 논문으로 나와서 이 논문에 근거를 해서 이렇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떠한 실험 데이터를 보여주는데 몇 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렇게 그런 데이터들이 아주 많이는 없더라고요. 어쨌든 항균 작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올라이트 세정제든 알코올 세정제든 가장 좋은 거는 손을 흐르는 물에 비누를 가지고 잘 씻는 게 가장 좋은 세정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판매처라든지 제올라이트 세정제 치니까 대부분 이제 광고성, 내돈내산도 있지만 광고성 글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쨌든 알코올 소독제보다는 손이 덜 마른다, 로션을 덜 발라도 된다, 이런 말씀들이 있던데 요것에 대해서는 써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손을 깨끗이 씻을 수 없는 어떠한 상황에서 쓰시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의존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락티움이 수면 효과에 있나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수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많이 공부를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아에서 수면 문제를 가지고 정식적으로 찾아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수면제를 처방해야 될 정도의 수면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신경과, 소아 신경과에서 어떠한 신경 질환이 베이스라인으로 있는 아이들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는 많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락티움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92세 왕할머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의 외할머니신데 이제 잠 주무시는 거를 조금 늘 힘들어 하세요. 특히 조금 몸이 고단하시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시면 오히려 더 조금 주무시는 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희 할머니를 뵐 때마다 저녁 한 8시쯤 되면은 드라마를 꼭 보세요. 그 드라마를 보시면서 우유 한 잔을 꼭 데워서 가지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수면 얘기가 나올 때마다 반신욕을 해라, 목욕을 해라,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라, 우유를 마셔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락티움 같은 경우에서는 우유 단백질 펩타이드 성분이 잠이 안 올 때 우리가 되게 쉽게 잠에 들 수 있게 도움을 준다는 것에 착안을 해서 그 성분을 추출을 한 게 락티움이라고 합니다. 락티움은 우리 몸에서 이제 세포 안에서 염소 이온이 가바 수용체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몸의 염소 이온 농도가 높아지면서 심신이 안정되는 어떠한 이런 생리 기전이 형성이 되는데, 락티움 같은 경우에서는
가바 수용체를 활성화를 시킨다고 그래요. 더 일을 잘하게 시켜서 우리 체내에 염소 이온이 더 작용을 잘하도록 해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바에 대해서는 여에스더 선생님께서 얼마 전에 영상을 올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같이 참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찾아보니까 지표 성분 함량에 따라서 기능이 조금씩 다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 할머니께서도 저보고 이제 어떤 광고를 보셨는지 어떠한 약을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나 이것 좀 주문해줘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랍티움하고 쳤더니 많은 약 중에서 할머니가 주문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 약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드신 지 한 달 정도 되신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제가 할머니께 잘 주무시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량이 낮은 경우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한 우리 몸의 긴장을 조금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용량이 높은 경우에서는 수면의 질의 개선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아주 대규모 연구는 없어요. 근데 40몇 명, 몇십 명 이러한 연구들에 대한 논문들을 봤는데, 거기 보니까 소수의 참가자 대상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보니까 수면 효율이 향상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더 잠에 잘 들고 수면이 더 깊게 잘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잠자는데 걸리는 시간, 잠에 빠져드는 시간이 더 단축이 되고, 자고 일어났을 때도 몸이 개운해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러한 능력들이 향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면 시간 자체도 증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확인을 하나 같이 하셔야 될 거는, 모든 약은 어떠한 같은 성분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제약회사마다 들어있는 첨가제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러한 성분들을 확인을 하시고 본인이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수면에 도움이 되는 로즈마리라든지 캐모마일 이러한 여러 가지 허벌 제품들도 아마 이런 수면제 안에, 락티움 수면제 안에 같이 들어있나 봐요. 그래서 본인이 잘 맞으시는 것들을 잘 찾으시면 아마 수면에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한동안 작년 말부터 금년 초에 밤에 잠을 자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수면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잠이 안 왔을 때 일단 핸드폰을 켜시면 잠을 못 주무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서 잠이 안 오면 좀 방을 바꿔서, 그러니까 아이들 방에 가서 잔다든지 조금씩 자는 환경을 바꾸는데, 일단은 그 자리에서 잠이 안 오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잠자는 수면 방법 찾아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우아님의 마리가 로즈마리의 마리셨군요. 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오늘은 비타민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수님, 저도 마리아의 마리인 줄 알았어요. 이거 혹시 고등학교 때 혹시 저처럼 이렇게 외우신 분이 있으실까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생물 선생님이 이렇게 네모를 그리고 A, B, C, D, 그래서 이렇게 파도를 그리고 이 밑은 물이다, 그러니까 수용성 비타민, 이 위는 기름이니까 지용성 비타민,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을 주셨던 게 아직도 선생님이 칠판에 그리신 게 생각이 나서 저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는데, 지용성 비타민은 어쨌든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지방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축적이 되는 어떠한 효과가 있고, 축적이 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가용성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너무 과량을 먹었을 때는 독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저는 소변으로 걸러주기 때문에 콩팥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지 없으신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은 소변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독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타민 A, 제일 먼저 발견이 된 비타민 A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무슨 병, 이렇게 생물 시간에 쭉 적어서 외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되게 자세한 기전들 이런 거는 저도 어렵고, 이거를 같이 설명을 드리기도 서로 너무 힘든 시간일 것 같아서
간략한 정보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A 같은 경우에서는 결핍이 됐을 때 야맹증이 생긴다라고 저는 고등학교 때 외웠었어요. 비타민 A는 시력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또 눈 세포와 세포 분열 그리고 세포들이 결합을 하는 힘, 그래서 뭐 인테그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결합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뼈와 치아가 성장을 하고 발달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요즘 굉장히 저희가 관심이 많잖아요. 면역력. 그래서 면역 작용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A가 결핍이 됐을 때는 야맹증이 생긴다. 그래서 어두운 밤이 되면 눈이 잘 안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뼈 성장에 문제가 생기고 또한 이제 어떠한 세포의 분열이라든지 결합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부과적인 문제에 영향이 줄 수가 있고 면역 저하도 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A를 충분히 섭취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근데 거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타민 A는 지용성이잖아요. 이게 너무 과잉으로 섭취가 됐을 때는 간 조직을 손상시킬 수가 있고 지방간이 올 수도 있고 특히 임산부에게서는 사산 그리고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비타민 A가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비타민 A는 만들어져 있는 비타민 A의 형태가 있고 비타민 전구체가 있어서 비타민 전구체를 먹으면 이제 우리 몸 안에서 비타민 A가 생합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나라마다 그리고 기관마다 조금씩 최대 섭취량을 조금씩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통상적으로 5,000 인터내셔널 유닛보다 적게 섭취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인터내셔널 유닛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마이크로그램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이제 여드름약으로 쓰이는 비타민 A 유도체 일부 그 약들은 특히 임신을 했을 때는 복용 금지입니다. 그래서 혹시 임신 가능성이 있으시거나 임신을 계획 중에 있다면은 이러한 여드름약, 특히 피부과 약을 드실 때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씩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쓰는 그 로션 회사에서도 보면 레티놀이 들어있는 로션 성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성분들도 임산부들은 아무래도 모든 게 찝찝하잖아요. 그냥 안 쓰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물론 뭐 적은 양은 뭐 괜찮고 누적량이 얼마 이상만 안 되면 되고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다 따지다 보면 나중에 만약에 아기를 낳았을 때 정말 아기가 문제가 있다면 얼마나 엄마가 마음이 속상할까, 내가 로션을 써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뭐든지 찝찝하고 잘 모르겠고 뭔가 계산을 해야 되고 복잡하다면 드시지 않을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소화 같은 경우에서는 비타민 A를 잘 먹지 않는, 문제 없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밖에서 보는 마주치는 이러한 소아 청소년에게서는 보충제로 보충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친구들이 비타민 A를 먹어야 되는 결핍의 고위험군일까요? 우리나라는 해당이 되진 않지만 제가 아주 이전에 주거 환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아이들이 100% 음식을 잘 먹는다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뭐 이제 아동 학대를 받는 일부의 정말 극소의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잘 먹지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도 고위험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홍역에 걸린 경우에서도 신기하게 고위험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가 아주 심한 친구들도 고위험군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정말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고위험군의 아이들은 이렇게 개월수에 따라서 치료 용량으로 복용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먹는 문제없는 우리들은 비타민 A를 알로 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거 죄송해요. 그 전에 요거는 이제 나이대별로 이제 마이크로그램 얼마나 먹어야 될지 도표인데요. 여기서도 작게 써 있지만 1 마이크로그램은
비타민 A 3.3 유닛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요 수치에다가 3.3을 곱하시면 아마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인터내셔널 유닛의 그 상호 보완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비타민 A는 전구체, 베타카로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림에 가려서 뒤에 글씨가 보이지 않는데 푸른잎 채소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몸에서 필요량만큼 비타민 A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야채를 통해서 비타민 A의 전구체를 내가 많이 먹었는데 혹시 내 몸 안에서 비타민 A가 과량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하실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몸에서 필요한 만큼 그때그때 만들기 때문에 야채는 많이 드셔도 절대로 과량으로 독성이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비타민 A로 아예 존재하는 경우에서는 육류에 많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비타민 D가 간에 많이 들어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비타민 A에도 많이 들어있는데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간에도 많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과일이라든지 야채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드시고 계시고 내가 정말 골고루 잘 먹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굳이 비타민 제제로 드시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시면 당근, 고구마, 시금치 이 세 가지가 가장 비타민 A의 전구체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상위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당근 채 썰어서 드셔도 좋고 그 다음에 샐러드에 넣으셔도 좋고 고구마는 요즘 겨울철에 고구마 철이잖아요. 구운 고구마도 드셔도 좋고 시금치는 이제 제가 이전에 소아과 엄마는 무엇을 먹일까 편에서 보시면 시금치 계란전을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금치를 응용해서 드시거나 또는 나물을 무쳐 드셔도 좋고 저는 어제 시금치를 한번 데쳐서 오므라이스를 야채를 많이 넣고 만들어서 먹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하게 복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진짜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또는 늘 먹는 제품들이 여기에서는 하나 이상 있으십니다. 그래서 굳이 비싼 약으로 맨날 약을 먹어야 된다는 스트레스를 받으시기 이전에 이렇게 충분하게 식사를 통해서 드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비타민 D는 처음에는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계속 연구를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지금 사람에게서 필요한 것들은 화학적으로 8개의 군으로 공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B는 그 네모의 밑에 있었잖아요. 수용성입니다. 그래서 체내에 축적이 되지 않고 배출이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면역체계, 신경계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피부 근육 건강 유지. 피부 근육 건강에는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진대사 활동을 촉진시켜주시고 특히 일부 연구에서는 췌장암의 발병 위험률을 감소시키는 결과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비타민 B도 한번 잘 무슨 음식이 들어있는지 보시고 복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8가지 종류인데요. 비타민 1, B, 1, 2, 3, 5, 6, 7, 9, 12 이렇게 8가지고 티아민 같은 경우에서는 하얀 곡물이 없대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디 신문에서 이렇게 쌀을 이렇게 도제해서 하얀 쌀로 백미로 만들면은 티아민이 없다라고 해서 되도록이면 정제가 덜 된 쌀, 곡물들을 먹어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한때 조선시대에는 하얀색 음식은 왕이나 되게 선비들이나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아마 덜 도제가 된 곡물들을 먹은 계층에서 더 건강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이스트나 돼지고기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가공 안 된 곡류에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리보플라빈, 비툰내, 우유, 계란, 육류, 생선, 채소, 시리얼에 많고요. B3 나이아신, 이스트, 특히 간을 포함한 육류 그리고 곡물 이것도 정제가 안 되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씨앗류, B5 판토텐산은 계란 노른자 여기도 간이 나오네요. 그리고 브로콜리, 우유. 근데 재미난 건 판토텐산 같은 경우에서는 대장 내 박테리아들도 만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B6 피리독신은 곡류, 채소, 육류, 그 다음에 콩류. 그리고 B7 바이오신, 비타민 H라고도 불린다고 하는데 채소나 계란 노른자, 간류, 콩류. 그래서 간이 계속 나와서 순대를 드실 때는 간을 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계속 들었습니다. B9은 엽산이죠. 그래서 비타민 L이라고도 불리는데 녹황색 채소, 과일, 시리얼, 콩류, 곡류, 육류 정말 많은 음식에 들어있고, 엽산은 뒤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폐하에 신경관이 형성이 될 때 엽산이 부족하면 신경관 결손이 올 수가 있는 아주 심각한 기형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임신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자들, 그리고 뭐 제가 또 일부 광고를 보니 뭐 정자의 운동성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임신 준비하는 남자분들도 드시고, 뭐 정말 요즘은 다양한 군에서 엽산을 많이 챙겨 드시더라고요. B12는 코발라민, B2는 아까 앞에서 리보플레빈인데 결핍이 흔하지 않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강한 성인은 보충제로 드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피리독신 같은 경우에서는 바나나나 견과류 그리고 야채들에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근데 최적 용량이 얼마인지는 학자들마다 조금 얘기가 많아서 연구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 감소시킨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러한 음식들을 잘 챙겨 먹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바나나랑 견과류를 출출하실 때 간식으로 챙겨 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글씨보다는 뭐 예를 들면 캡처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한 번쯤 눈에 그림이 익히면 더 재미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시금치가 굉장히 여기저기 좋은 것 같아요. 간, 그리고 등푸른 생선들, 연어, 그리고 시리얼. 그래서 이러한 음식들이 있는 것 한 번씩 봐주시면 좋고요. 저의 그림들은 구글 이미지에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나중에 저작권에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들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B9은 엽산인데 녹황색 채소, 과일, 시리얼 이런 음식들에 있고, 결핍이 됐을 때는 폐하의 신경관 형성 이상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암이나 심혈관 질환도 더 증가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굉장히 자연적인 음식들을 많이 섭취를 해주시는 게 정말 요즘 성인들이 가장 걱정이 되시는 게 암이랑 심혈관계 질환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막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코발라민 같은 경우에서는 또 간이 나오네요. 우유, 생선, 육류에 많이 들어있고요. 자가면역 항체가 있는 경우라든지 위산 분비가 감소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흡수가 저하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산 분비가 감소되는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떠한 약을 먹으셔서 계속 이제 위산 분비를 감소시키는 약을 같이 드신다든지, 또는 이제 위를 절제하시는 많은 상황들, 이런 경우에서는 흡수가 저하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건강한 성인에서는 보충제로 복용이 불필요하시지만 만약에 정말 뭐 위 전절제술을 받으셨거나 이런 경우에서는 음식을 통해서도 이제 드시지만 전문의를 통해서 적절한 용량을 꾸준히 드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만약에 나는 정말 채식 위주로 한다, 왜냐면 보시면 다른 비타민 B 군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야채류보다는 간, 우유, 생선, 그래서 조금 동물성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채식을 요즘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코발라민을 반드시 챙겨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이신 경우에서도 챙겨 드셔야 되고, 빈곤층 말씀드렸지만 위절제 받으신 분들 반드시 복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엽산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또 가지고 왔고요. 오렌지 주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니까 일부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빵이나 시리얼에 엽산이 함유가 많이 되어 있다고 광고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전에 비타민 D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외국은 주스나 유제품에도 비타민 D를 많이 넣어서 제품을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타민 B12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버섯이랑 시리얼을 제외하고는
호발라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육류 제품입니다. 치즈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같이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타민 C는 대부분 포유류 같은 경우에서는 비타민 C를 합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흡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과일이나 채소들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C를 따로 드시면 굉장히 시큼해요. 그래서 이제 노란색 이렇게 포에 들어있는 그 제품 있잖아요. 시큼한 거. 저 같은 경우에서도 입안이 조금 자주 헐거나 옛날에 레이던트 할 때 피곤할 때는 그러한 제품들을 좀 입에 달고 살았었거든요. 철분과 구리의 활성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 여기서 제가 읽은 문헌에서는 뭘 강조했냐면 굉장히 심각한 육체 활동을 하는 사람이 극한의 추위에 처했을 때 감기에 잘 걸리지 않도록 도와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타민 C가 결핍이 되면 괴혈병, 그래서 잇몸에서 피가 나고 치주염, 관절염도 잘 생기고 특히 상처 치유가 잘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병이 좀 자주 나시거나 치아가 좀 잇몸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야채랑 과일들을 많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타민 C 같은 경우에서는 이전에 유럽에서 미국 대륙을 찾아서 배를 띄웠을 때 선원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 했는데, 그래서 무슨 야채를 우린 물을 먹었더니 좋아졌다, 이런 제가 어떠한 작은 사설 같은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문선이 옛날 배 타는 선원들이 걸린 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야채를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입병이 날 때는 좀 비타민 C를 먹는 편이에요. 비타민 E는 이제 대규모 연구에서는 아직은 근거가 약하다고 하지만 소규모 이제 작게 진행된 연구에서는 뭐 암도 예방하고 심혈관계 질환도 예방하고 감염이나 치매도 예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기름, 옥수수, 그리고 콩류에 많이 들어있고요. 이러한 음식들에 많이 들어있는 것 그림을 통해서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멀티비타민 제제를 먹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제 주변에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선생님은 뭘 드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지금은 이제 좀 식이요법을 하고 있어서 요즘은 비타민을 챙겨 먹기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멀티비타민이라든지 비타민 제제들을 먹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미국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타민 제품들을 하나하나 따로 먹는 거에 비해서는 멀티비타민이 조금 더 경제적이고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먹기가 쉽고 챙겨 먹기 쉽기 때문에 몸에서 조금 더 효과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은 여러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규모 연구에서는 암을 엄청 예방한다, 심혈관계를 무조건 예방한다라기보다는 이런 데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 더 맞기 때문에 그래도 챙겨 드시고 싶으시면 보시면은 이제 제품마다 용량이 다 달라요. 근데 적게는 요구량의 50%부터 많게는 150%, 그러니까 요구량보다 오히려 더 양이 많은 거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은 어떠한 절식을 하고 있고 어떠한 식품들을 배제하고 먹고 있고, 예를 들면 채식같이 그런 분들에서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고 일정 용량을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부 환자들 예를 들면은 뭐 앞에서 몇 번 보여드렸지만 뭐 간 기능이 너무 약하다든지 아니면 콩팥에서 여과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신 분들은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비타민 C 같은 경우에서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독성의 농도에 대해서 제가 찾아본 문헌들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아마 많이 드시면 어쨌든 콩팥의 여과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모든 멀티비타민 제제는 과유불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우님 제제의 뜻은 그러니까 일부 음식을 못 먹는 거죠. 뭐 종교적인 이유든 아니면 어떠한 뭐 본인의
개인적인 신념의 문제든 아니면 어떠한 질환이든 알레르기든 어떤 음식을 이제 못 먹는 그러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경우에서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고 본인에게 필요한 용량을 선택해서 드시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앞에서도 비타민 D 말씀을 드렸지만 비타민 D는 성인이 드시는 용량에서는 굉장히 농도가 높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D를 드실 때는 일부 약제들은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서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를 포함해서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고 그러한 부분들을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아과 엄마들이 요즘 한창 관심 있는 일이 영양제제가 있어요. 아연이에요. 그래서 아연의 역할은 성장, 그래서 엄마들이 키 클 때 아연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조직을 복구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역할이 있고, 여기 또 나와요. 면역작용, 그리고 뭐 남성 호르몬 합성에도 도움을 주고 그래요. 어쨌든 이러한 많은 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단백질 섭취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요. 아연 결핍이 심한 어린이들은 감염병에 취약하다라는 논문들도 있어서 아연이 면역 그리고 성장에 굉장히 엄마들이 중요한 요즘 두 단어잖아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엄마들이 관심이 많고 많이 드시는데, 일부 어떤 엄마들은 아연 제제를 먹고 입맛이 좋아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엄마들은 효과 못 봤어요, 또 어떤 엄마들은 키가 크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늘 말씀드리지만 영양제의 이러한 제제들의 건강한 성인, 건강한 소아, 잘 먹는 건강한 사람들의 영양제의 가장 좋은 역할은 부작용이 심각하지가 않다는 것. 물론 과량을 섭취했을 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뭐 하나 먹는다고 부작용이 오지 않아요. 하지만 최대한의 단점은 거기서 선전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꾸준히 정말 잘 챙겨서 드셔야 되고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는 점,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비타민 D를 제외하고는 조금 아이의 상황에 맞춰서 엄마의 선택에 의해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드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연 같은 경우에서는 붉은 육류에 많이 들어있고요. 굴을 포함한 어패류에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고, 병아리콩, 그리고 캐시넛, 호박씨, 곡류에 많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단백질을 많이 먹여주시면 뭐 비타민 B라든지 아연,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분들을 충분히 섭취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권장량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인에게 맞는 죄송합니다. 이게 청아청소년 여아는 9mg인데 제가 2를 안 지웠는데 9mg, 남아는 11mg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 되시고, 그래서 가끔 저한테 오셔서 아연 먹어야 돼요 겨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부 영양제는 아연이랑 비타민 C를 결합한 제품도 봤어요. 어떻게 보면 엄마들이 면역에 가장 관심 있는 두 가지 물질들을 해놓은 그런 영양제가 아닐까 싶은데, 정말 어떠한 물질만 쳐서 영양제를 보면 정말로 많은 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따져보시고 가격이라든지 맛, 그리고 제제의 특징, 예를 들면 구미 형태는 이게 잘 붙기 때문에 조금 힘들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잘 챙겨서 상의를 하셔서 드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조문선님 맞습니다. 이거 제가 오늘 이 슬라이드를 준비하다가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다시 준비를 하다가 마음이 급해서 이렇게 붙였으니까 죄송합니다. 징크가 풍부한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보시면은 고기랑 또 시금치가 나오네요. 고기랑 시금치랑 버섯 이런 식으로 골고루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게, 저희 엄마가 맨날은 아니고 가끔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요. 기현아, 너 서연이서 뭐 챙겨 먹었니? 고기 잘 먹이니? 뭐 야채 잘 먹이니? 근데 이거를 잘 보니까 엄마가 왜 이렇게 고기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는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단백질 이외에도 우리가 멀티비타민을 통해서 먹어야 되는 많은 그러한 영양소들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잘 챙겨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양한 음식들을 제가 이렇게 사진들을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나중에 한번 쭉 보시면서 보기만 캡처를 하셔서 요 사진들을 한 번씩 가지고 나중에 음식을 하실 때 다양하게 조금 주셔도, 그리고 또 준비를 하시고 드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연이 결핍이 되면 이제 신기한 게 냄새와 맛을 느끼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면역도 결핍되고 또 감염에 취약해지고. 아연 결핍의 고위험군은 이러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유를 6개월 이상 하는데 아직 이유식을 시작하지 않았다. 제가 이전에 이유식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6개월이 지나서 이유식을 시작하시게 되면 아이가 오히려 더 비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질환들이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알레르기 질환이요. 그래서 요즘은 좀 빠르면 4개월, 그리고 늦어도 6개월 안에 이유식을 시작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특히 빨간 고기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이전에 이제 7, 8년 전에 이유식을 시작할 때만 해도 고기를 조금 늦게 줬었어요, 소고기를. 근데 요즘 찾아보니까 소고기를 생각보다 일찍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아마 여러 가지 앞에서 보신 멀티비타민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아연, 그 철분 보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이유식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특히 돌 전에 육류나 간을 먹지 못하는 후진국 아이들 또는 일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잘 음식을 못 먹는 아이들에게서도 아연이 결핍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간질환이 있는 어린아이들에게서도 결핍이 될 수 있다니까 이러한 것들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말씀드리지만 음식이 풍족한 나라에 건강한 아이들은 보조제로 불필요하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뭐 주세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영양제를 물어봐요. 제가 진료를 보면 하루에 한 케이스 이상씩은 꼭 서플리멘트를 뭘 주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비타민 D는 겨울철에는 챙겨 먹으면 좋고, 특히 완모를 하는 엄마들 분유를 하더라도 1000cc가 넘지 않는 아이들은 비타민 D를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겨울철에라든지 이럴 때 과일을 충분히 주실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면은, 요즘은 과일값도 비싼데 맛도 없더라고요. 그런 경우에서는 뭐 비타민C 제제들을 주셔도 좋지만 말씀을 드려요. 이게 네가 맨날 아이한테 잘 챙겨줄 수 있겠어? 그거 되게 스트레스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엄마가 꾸준히 챙겨주실 수 있다. 나는 아이에게 그 정도의 투자를 할 수 있다. 이거의 투자는 제가 비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서는 아침 7시 늦어도 20분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눈 뜨는 걸 보고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챙겨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완모는 완전 모유수유라는 요즘 엄마들의 준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어쨌든 골고루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 단백질, 그리고 정제가 덜 된 곡류들, 그리고 다양한 야채와 과일들을 골고루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문선님, 정말 맞벌이 부분 힘듭니다. 여러 가지가 힘든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아이들을 잘 케어하지 못한다는 그 미안함이 좀 큰 것 같아요. 질문을 좀 볼게요. 딸기80님, 비타민이 부족하면 철결핍성 빈혈이 생기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음식들이 있을까요? 철분제를 복용을 하실 때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으면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철결핍성 빈혈이 생길 때 비타민C가 특히 흡수에 더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보셨던 비타민C가 많은 여러 야채, 과일들을 챙겨 먹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식간에 철분제를 비타민C로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친구분께서 신장 이식을 받으셨는데 신장 이식을 받으신 분들은 면역 억제제도 드시고 계시고 콩팥 기능이 잘 있는지를 꾸준히 검사를 하시고 또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타민 같은 경우에서는 조문선님 마음 정말 너무 따뜻하신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챙겨주시고 싶으실 텐데
지용성 비타민은 상대적으로 콩팥으로 나가지가 않기 때문에 음식들을 위주로 잘 챙겨주신다든지 하면 좋겠지만, 비타민을 추천하고 싶으시면 수용성보다는 지용성 비타민들을 의사 선생님 또는 약사 선생님이랑 잘 상의를 하시고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무사님 바빠서 식사는 거의 한 끼만 먹고 영양제를 먹는데 영양제를 대체가 될까요?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 같아요. 조무사님 정말 바쁘신가 봐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도 아침을 못 먹고 출근을 하고, 그래도 요즘에는 정말 떠밀듯이 손에 쥐어 보내기 때문에 사과 2쪽 정도는 씹으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운전을 하면서 병원에 가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첫 케이스로 수술이 있고 저녁 10시쯤 끝나면 한 끼 못 먹고 밤 10시에 폭식을 해요. 그래서 조무선님, 제가 영양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폭식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영양제를 많이 드신다면 양을 많이 하시기보다는 정말 골고루 A, B, C, D, E 제품이 좀 골고루 있으면서 공신력 있는 많이들 드시는 것들을 드시면서 식사 한 끼를 하실 때 정말 충분히 야채 많이 드시고 천천히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생각은, 너무 바쁘시다면 요즘 쉐이크 같은 거, 선식이나 이런 거 뭐 챙겨 먹기 저도 해보니까 쉽지는 않은데, 그런 것들을 드시면서 영양제를 같이 드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폭식은 정말 안 좋으시니까 이런 부분들 잘 챙겨서 건강하게 잘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보고 마무리할게요. 정리나님, 등푸른 생선 알레르기 못 먹어서 오메가3 먹는데 가렵거나 알레르기 증상이 없으시면 드셔도 됩니다. 그 등푸른 생선 중에서 일부 기름 성분만 뺀 거기 때문에 아마 생선의 다른 제품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먹어서 증상이 없다면 드셔도 됩니다. 근데 저도 가끔 느끼는 건데, 환자를 볼 때, 그리고 저희 아이들을 볼 때, 저를 볼 때 느끼지만, 평소에 건강할 때 알레르기 증상이 없이 잘 먹던 것도 내가 갑자기 많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을 때는 조금 가렵거나 이렇게 몸에 뭐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실 때는 잘 조심을 하시면서 오메가3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비타민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여태까지 이 모든 것들은 팩트를 제외한 거는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을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보호자분들 또는 선생님들도 계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학도 굉장히 중요한 팩트가 있고 어떠한 유행이라든지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의 건강, 독, 해가 되지 않는다면 본인이 선택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정말 3일만 출근하면 너무 좋은데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이틀도 더 힘내시고요. 고향에도 못 가고 이전만큼 가족이 못 만나는 설이지만, 그래도 저처럼 줌을 통해서 가족들을 만나시면서 또 행복한 시간 재충전을 하셔서 2021년 같이 힘차게 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